아버님, 몸에서 썩은 냄새 나요. 제발 그 꼴로 저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아들의 총장 후보 축하 파티장이었습니다. 샹들리에 아래 100명이 넘는 하객들 앞에서 며느리가 저를 손가락질하며 내뱉은 말이었어요. 교수들과 재단 이사들이 일제히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내가 30년 동안 설거지통에 손을 담그며 모은 돈으로 산 만년필을 건넸는데 며느리는 코를 막으며 그걸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요. 금색 펜촉이 쓰레기 속에서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그 만년필을 주었어요.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무릎뼈를 파고들었지만 아들은 창피하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50년을 숨겨온 비밀을 꺼낼 때가 됐다고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곳에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만수라고 합니다. 올해로 75이 되었어요. 평생을 고물상에서 폐지를 주우며 살아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리어카를 끌고 남들이 버린 것들을 모아 한 푼, 두 푼 모으며 살았죠. 그렇게 50년을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제가 쓰레기 취급을 받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것도 제가 목숨처럼 키운 아들과 며느리한테요. 제 기막힌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그날 새벽 4시였습니다. 알람 같은 건 필요 없었어요. 75해를 살아온 이 몸뚱이가 알아서 눈을 뜨게 하거든요. 삭신이 욱신거리고 허리가 뻣뻣하게 굳어 있었지만 저는 오히려 그게 반가웠습니다. 아프다는 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이불을 걷어차고 몸을 일으키는데 무릎 관절에서 뚝 소리가 났습니다. 60 넘어서부터 매일 아침 듣는 소리라 이젠 놀랍지도 않았죠. 부엌으로 가서 물 한 그릇을 떠들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문갑 위에는 3년 전 떠난 아내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저는 물그릇을 사진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여보, 나 다녀오리다. 아내는 사진 속에서 그저 웃고만 있었습니다. 흰머리 하나 없이 곱던 그 여자가 암이란 놈한테 잡혀가기 전에 찍은 사진이었죠. 저는 손가락으로 사진 테두리를 한번 쓸어내리고는 옷장 앞으로 갔습니다. 작업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아무리 삶고 빨아도 지워지지 않는 기름 냄새와 쇠 냄새가 코끝을 찔렀어요. 어떤 이들은 이 냄새를 역겹다고 하겠지만 저한테는 묘한 안정감을 주는 냄새였습니다. 50년 넘게 몸에 밴 것이라 그런지 이 냄새가 나야 비로소 하루가 시작되는 기분이 들었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75 먹은 노인네가 아직도 이 꼴을 면치 못하다니 하고요. 마당으로 나가 리어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검정 고무줄이 감긴 손잡이의 까끌까끌한 촉감이 손바닥에 익숙하게 와닿았어요. 리어카를 끌고 대문을 나서자 바퀴가 아스팔트를 긁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거리는 아직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듬성듬성 길을 비추고 있었죠. 저는 천천히 리어카를 끌며 골목길을 돌았습니다. 편의점 앞에 버려진 박스를 줍고 음식점 뒷골목에 쌓인 폐지를 리어카에 실었어요. 해가 뜨기 시작하자 출근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젊은 직장인이 저를 보더니 코를 막고 인상을 찌푸리며 지나갔어요. 아줌마 2명은 수군거리며 혀를 찼습니다. 저 나이에 폐지 줍다니 쯧쯧. 자식들이 뭐 하나 몰라. 저렇게 내버려 두고.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니들이 내 통장 잔고를 알면 기절할 거다 하고요. 그 생각을 하니 오히려 기분이 유쾌해졌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저는 제 방식대로 사는 것이었죠. 편의점 앞을 지나가는데
야간 알바를 마친 청년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어르신, 이거요. 유통기한 얼마 안 남아서 폐기해야 하는 건데 드세요. 따뜻한 캔커피였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캔을 받아들었어요. 손바닥으로 전해지는 온기가 차가운 손끝을 녹이고 마음까지 녹이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 청년. 세상이 다 각박한 건 아니었어요. 이런 작은 친절 하나에 인류애를 느끼게 되는 게 나이 먹은 사람의 감상이겠죠. 저는 캔커피를 호주머니에 소중히 넣고 다시 리어카를 끌었습니다. 오전 11시쯤 고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만수자원이라는 낡은 간판이 삐뚤어지게 걸린 제 고물상이었죠. 마당에는 고철과 폐지 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구석에는 녹슨 깡통들이 여기저기 굴러다녔습니다. 저는 리어카를 마당 한쪽에 세워두고 고물상 가장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잡동사니로 위장된 이중 잠금 컨테이너가 거기 있었어요. 묵직한 자물쇠 2개를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죠. 아무리 수십 년을 드나들었어도 이 문을 열 때마다 긴장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컨테이너 안쪽 선반에는 녹슬고 페인트가 덕지덕지 묻은 깡통들이 빼곡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보면 그냥 쓰레기라고 생각할 물건들이었죠. 저는 그중 하나를 집어 뚜껑을 열었습니다. 묵직한 골드바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는 고액 수표 다발과 5만 원권 뭉치가 빈틈없이 채워져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골드바 표면을 쓸어보았습니다. 차갑고 묵직한 감촉이 손끝으로 전해졌죠. 이게 50년 동안 모은 제 전 재산이었습니다. 은행에 넣어두면 세금이니 뭐니 복잡해지고 무엇보다 아들한테 들킬 위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깡통에 나눠 숨겨두었습니다. 깡통을 다시 덮고 컨테이너를 나왔습니다. 자물쇠를 채우는 손이 어느새 편안해져 있었어요. 확인만 하고 나면 마음이 놓이거든요. 점심때가 되자 저는 3,000원짜리 컵라면에 식은 밥을 말아 먹었습니다. 숟가락으로 밥알을 건지며 혼잣말을 했죠. 돈은 똥이다. 쌓아두면 냄새만 나. 그게 제 철학이었습니다. 돈이 있다고 함부로 쓰면 탈이 나는 법이에요. 검소하게 살면서 정작 필요한 곳에 쓰는 것, 그게 돈을 다루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라면을 다 먹고 그릇을 씻는데 문득 황 변호사가 해준 말이 떠올랐습니다. 제 재산 중 상당 부분은 PM홀딩스라는 법인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황 변호사가 차명으로 만들어준 회사였죠. 그 회사가 보유한 게 인근 사립대학 재단의 지분 30%였습니다. 아들 준영이가 바로 그 대학의 공대 학장이었지만 재단의 숨은 대주주가 자기 아버지인 줄은 꿈에도 모를 겁니다. 그렇게 숨겨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준영이가 제 힘이 아닌 자기 실력으로 성공하길 바랐거든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아들 준영이었습니다. 저는 얼른 전화를 받았죠. 준영아, 왜? 아버지, 저예요. 아들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안부를 묻는 말은 없었어요.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이번에 제가 총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거든요. 그래, 우리 아들 대단하네. 저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얼굴에 절로 미소가 번졌죠. 하지만 아들의 다음 말이 그 미소를 지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버지. 부탁인데요. 학교 근처엔 좀 얼씬도 마세요. 아시잖아요. 아버지, 그 리어카 끄시는 거. 학교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목구멍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부끄럽게 여기는 게 저라는 걸 새삼 확인한 순간이었죠. 알았다. 안 갈게.
저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서러움 때문인지 저도 잘 모르겠었어요. 그저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빈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는데 문자 알림이 왔습니다. 며느리 미란이었어요. 아버님, 오늘 잠깐 들를게요. 화들짝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뜬금없이 찾아온다는 건 좋은 일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허둥지둥 고물상 마당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널브러진 고철들을 한쪽으로 밀어두고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를 주워 담았어요. 마지막으로 페브리즈를 온몸에 뿌렸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처량하게 느껴졌지만 어쩔 수 없었죠.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좁은 골목을 꽉 채우며 들어오는 까만 벤츠였습니다. 저는 리어카를 벽에 바짝 붙였습니다. 번쩍이는 벤츠와 녹슬고 초라한 제 리어카가 나란히 놓인 모습이 마치 이 집안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하이힐을 신은 채였죠. 그녀는 고물상 마당을 둘러보더니 노골적으로 코를 막았습니다. 얼굴 전체가 찌푸려져 있었어요. 아버님, 여긴 올 때마다 냄새가 너무해요. 그래, 어쩌다 왔냐?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불쾌함이 치밀어 오르고 있었죠. 며느리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버님, 요즘 이 동네에 재개발 소문 돌잖아요. 땅값 좋을 때 파시고 실버타운 가시는 게 어떠세요? 제가 좋은 데 알아봤거든요.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땅을 팔아서 돈을 챙기려는 속셈이 뻔히 보였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땅은 내 시어머니가 리어카 끌어서 산 첫 땅이다. 그러니까요. 이제 정리하실 때도 됐잖아요.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엔 안 판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굳었어요. 입꼬리가 실룩거리고 눈빛이 차가워졌죠. 하지만 곧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왜 이렇게 고집이 세세요? 저희가 아버님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됐다. 할 말 끝났으면 가봐라. 저는 등을 돌리고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한숨을 쉬며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이힐이 땅을 딛는 딱딱 소리가 멀어지고 차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벤츠가 다시 시끄럽게 엔진을 울리며 골목을 빠져나갔죠.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어요. 아들도 며느리도 저를 그저 처치 곤란한 짐으로만 여기는 게 분명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슬그머니 고물상을 빠져나와 시장통 구석의 허름한 순댓국집으로 향했습니다. 구석 자리에 황 변호사가 먼저 와 있었어요. 환갑이 넘은 나이의 대형 로펌의 고문 변호사라는 사람이 막걸리를 앞에 두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왔나 만수야. 황 변호사, 나 오늘 마음이 안 좋아. 저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황 변호사가 막걸리를 따라주었어요. 저는 한 사발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준영이 녀석이 학교 근처 오지 말래. 리어카 끌면 창피하다고. 자식이란 게 다 그렇지 뭐. 며느리는 또 땅 팔라고 들러서 설쳤어. 실버타운 가래. 황 변호사가 혀를 찼습니다. 저는 빈 사발을 내려놓고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어요. 황 변호사, 내가 죽으면 말이야. 또 그 얘기냐? 전 재산 기부하는 거 잊지 마. 아들한테는 한 푼도 안 갈 거야. 황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 안타까움이 어렸지만 저를 말리지는 않았어요. 50년 지기 친구니까 제 마음을 이해하는 거겠죠. 밤늦게 고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별이 몇 개 떠 있었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아내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여보, 우리 준영이가 언제부터 저렇게 됐을까? 사진 속 아내는 대답 없이 웃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아직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으니까요. 아들이 총장이 되면 어쩌면 달라질지도 모른다고 저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게 제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며칠 후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금박으로 된 고급스러운 봉투였어요. 우편함에서 꺼내드는 순간 손끝에 느껴지는 묵직한 무게감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뜯어보니 아들 준영이가 총장 후보로 최종 확정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취임 축하 파티 일정이 적혀 있었어요. 장소는 시내 한복판의 특급 호텔이었죠. 저는 초대장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오지 말라는 말이 적혀 있지 않았거든요. 어쩌면 아들이 마음을 바꾼 건 아닐까 하는 기대가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올랐어요. 옷장을 열었습니다. 맨 안쪽에 비닐에 쌓인 양복이 하나 있었어요. 20년 전 준영이가 첫 월급 타서 사준 양복이었죠. 그때 준영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직도 기억납니다. 아버지, 이제 고물상에서 손 떼시고 이 양복 입고 다니세요 라고요. 비닐을 벗기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양복을 꺼내 펼쳐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어깨와 소매 곳곳에 좀이 슬어 구멍이 송송 뚫려 있었습니다. 입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죠. 20년 동안 한 번도 안 입고 고이 모셔뒀더니 이 꼴이 났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양복을 다시 접었어요. 결국 시장통으로 향했습니다. 허름한 기성복 가게에서 5만 원짜리 검정 양복을 샀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사이즈를 재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어깨가 좁고 등이 굽어서 맞는 사이즈가 없다는 거였죠. 그나마 가장 비슷한 걸 골랐는데 어깨가 축 처지고 바지통이 펄럭거렸어요. 거울 앞에 서서 양복 매무새를 고쳤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아들 총장 되는 날인데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냐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파티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세수를 하고 면도를 했어요. 면도기가 낡아서 턱 밑을 몇 번이나 베었습니다. 휴지로 피를 닦으며 거울을 보았어요. 거울에 비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이고 볼이 쑥 들어간 얼굴이었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입가에는 쓸쓸함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기분이 달랐습니다. 아들 잘 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으니까요. 설레는 마음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비단 보자기에 싼 물건을 꺼냈습니다. 보자기를 펼치자 검은 가죽 케이스가 나타났어요.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몽블랑 만년필이 들어 있었죠. 30년 전 아내가 식당에서 설거지하며 푼푼히 모은 돈으로 산 물건이었습니다. 그때 아내 손은 늘 트고 갈라져 있었어요. 고무 장갑을 끼워도 소용없었죠. 찬물에 설거지를 하다 보면 손가락 끝이 쩍쩍 갈라지곤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불평 한마디 없이 매일 식당으로 출근했어요. 그렇게 3년을 모아서 산 게 이 만년필이었습니다. 준영이 대장 되면 꼭 주라고 신신당부했었죠. 잉크 한 번 찍지 않은 새 것 그대로였어요. 저는 만년필을 손에 쥐고 아내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여보, 오늘 이거 준영이한테 줄게. 당신이 그렇게 바랐잖아. 준영이 대장 되면 주라고. 사진 속 아내가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만년필을 다시 케이스에 넣고 양복 안주머니에 소중히 품었어요. 오후 5시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걸어가는데 호텔 건물이 하늘 높이 솟아 있었어요.
유리벽에 노을빛이 반사되어 눈이 부셨습니다. 회전문 앞에서 도어맨이 저를 막아섰어요. 금장 단추가 달린 제복을 입은 젊은 남자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제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훑혔어요. 납품업자분은 뒤쪽 하역장으로 가세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초대장을 꺼내 보여줬어요. 도어맨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제 낡은 양복과 구겨진 구두를 다시 한번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멸시 어린 눈빛으로 헛기침을 했어요. 실례했습니다. 문이 열렸지만 저는 발을 떼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미 자존심이 바닥으로 떨어진 기분이었거든요.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흘러나오고 명품으로 치장한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웃고 있었어요. 여자들은 보석이 박힌 귀걸이를 하고 있었고 남자들은 팔목에 번쩍이는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발짝 내딛다가 멈췄어요. 양복에서 나프탈렌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힐끗힐끗 쳐다보는 것만 같아서 어깨가 움츠러들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흘렀습니다. 연회장 입구에서 아들을 발견했습니다. 준영이는 고급 양복을 차려입고 교수들과 환하게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어요. 어깨를 쫙 펴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죠. 저는 반가운 마음에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준영이가 저를 보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어요. 눈이 마주쳤는데도 아들은 못 본 척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있던 교수에게 뭐라고 말하며 웃었죠. 마치 저 같은 사람은 난생 처음 본다는 듯이요.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그래도 저는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만년필을 전해주어야 했으니까요. 그게 아내와의 약속이었으니까요. 준영아.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준영이가 힐끔 저를 쳐다봤어요. 그때 며느리 미란이가 옆에서 튀어나왔습니다. 번쩍이는 목걸이를 하고 붉은 입술을 하고 있었죠. 어머, 이분이 누구시지? 아, 고향에서 오신 먼 친척 어르신이시네요. 고물상 하신다고 했죠? 며느리가 주변 사람들을 향해 크게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를 남 취급하는 거였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옆에 있던 교수들이 수군거리며 저를 쳐다봤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안주머니에서 만년필 케이스를 꺼냈어요. 이거 내 어미가 남긴 거다. 준영이 총장 되면 주라고 했어. 준영이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듯 입술이 달싹거렸어요. 하지만 아들이 손을 내밀기도 전에 며느리가 케이스를 낚아챘습니다. 그녀는 케이스를 열어 안을 들여다보더니 기겁을 했어요. 눈썹이 치켜 올라가고 입술이 비죽 삐져나왔습니다. 아버님, 이게 뭐예요? 가죽에 곰팡이 슬었잖아요. 펜촉도 변색됐고 이런 세균 덩어리를 어떻게 총장님이 쓰시라고 줘요? 격이 떨어지게. 며느리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혀가 굳어버린 것 같았죠. 입술만 달싹거렸어요. 그 순간 며느리가 지나가던 웨이터를 불러 세웠습니다. 웨이터가 들고 있던 음식물 쓰레기 트레이에 며느리가 만년필을 툭 던져버렸어요. 만년필이 그릇에 부딪히며 탁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제 가슴에 천둥처럼 박혔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준영아. 저는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제발 뭐라고 해달라고 눈으로 간절히 호소했어요. 엄마가 3년 동안 손 트면서 모은 돈으로 산 거잖아. 그거 하나 말 못하겠냐고요.
하지만 준영이는 곤란한 표정으로 헛기침만 하더니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쓰레기통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체면이고 뭐고 상관없었어요. 무릎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닿았습니다. 짬뽕 국물이 묻은 만년필 조각들을 손으로 건져냈습니다. 펜촉이 반으로 갈라져 있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기름기 묻은 손가락 사이로 조각들이 미끄러졌어요. 주변에서 비웃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킥킥거리고 누군가 혀를 찼어요. 모든 소리가 환청처럼 귀를 울렸습니다. 저는 부러진 만년필 조각을 주머니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어요. 그리고 도망치듯 연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호텔 밖으로 나오자마자 하늘에서 빗줄기가 쏟아졌습니다. 소나기였어요. 우산이 없었습니다. 저는 비를 맞으며 걸었어요. 셔츠가 등에 달라붙고 구두 안에 물이 찼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서 처마 밑에 섰습니다.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 때마다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버스가 오기를 기다리며 저는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어요. 비에 젖어 쭈그러든 싸구려 양복,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주름투성이 얼굴, 그리고 그 얼굴 위로 흘러내리는 빗물. 75해를 살아온 노인의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아내 사진이 아닌 제 눈을 똑바로 들여다봤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그 눈동자가 물었어요. 언제까지 참을 거냐고, 언제까지 당하고만 있을 거냐고. 주머니에서 부러진 만년필 조각을 꺼냈습니다. 짬뽕 국물이 묻어 끈적거렸어요. 30년 전 아내가 손때 묻혀가며 피땀 흘려 돈을 모으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설거지통에 손을 담그고 트고 갈라진 손으로 저한테 밥을 차려주던 그 사람이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내 새끼가 괴물이 되었구나. 입에서 저도 모르게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내가 치워야겠다. 손에 쥔 만년필 조각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아팠지만 놓지 않았어요. 이 아픔을 기억해야 했으니까요. 아내가 3년 동안 겪었을 고통, 그리고 오늘 제가 당한 수모를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멈췄습니다. 저는 젖은 몸을 이끌고 버스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거센 빗줄기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비가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동안 고물상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몸살이 아니었어요. 마음이 죽어가는 병이었죠. 파티장에서 당한 일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며느리가 만년필을 쓰레기통에 던지던 장면, 아들이 못 본 척 고개를 돌리던 장면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어요. 밥맛도 없어서 깡소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속이 쓰렸지만 차라리 그게 나았어요. 몸이 아프면 마음의 아픔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으니까요.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세수를 했어요. 차가운 물이 얼굴에 닿자 정신이 조금 들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이 귀신 같았어요. 눈이 푹 꺼지고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죠. 광대뼈가 툭 튀어나오고 볼이 쑥 들어가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티가 역력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파티장에서 비를 맞으며 다짐했던 그 불꽃이 아직 꺼지지 않고 있었어요. 황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지금 고물상으로 와. 할 얘기가 있어.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결의에 찬 단호함이 묻어 있었어요. 황 변호사가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1시간도 안 되어 도착했습니다. 컨테이너 문을 열고 들어온 그가 제 몰골을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만수야, 이게 무슨 꼴이냐? 무슨 일 있었어? 저는 대답 대신 황 변호사를 컨테이너 안쪽 깊숙한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바닥에 깔린 장판을 걷어냈어요. 그 밑에 숨겨둔 철제 상자가 드러났습니다. 상자를 열자 서류 뭉치가 나타났죠. 차명으로 된 대학 재단 지분 증서, 토지 등기 권리증, 수십 년간 모은 무기명 채권들이었습니다. 전쟁 준비하자. 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황 변호사의 얼굴에 긴장이 스쳤어요. 전쟁이라니 무슨 소리야? 저는 파티장에서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했습니다. 호텔 도어맨이 저를 납품업자 취급한 것부터 시작해서 며느리가 저를 먼 친척이라고 소개한 것, 아내의 유품인 만년필을 세균 덩어리라며 쓰레기통에 던진 것, 아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외면한 것까지요. 말하는 동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어요. 30년 동안 아내가 설거지통에 손을 담그며 모은 돈으로 산 물건이 짬뽕 국물 속에 처박히는 순간을 떠올리자 눈앞이 벌겋게 물들었습니다. 황 변호사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셈이냐? 며느리년 자금줄부터 조사해. 그년이 돈 쓰는 꼴 보면 단순 빚이 아니야. 뭔가 더러운 게 껴있을 거다. 황 변호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니까 제 성격을 잘 알았죠. 한번 마음먹으면 끝을 보는 사람이라는 걸요. 다음 날 저는 지갑에서 카드 한 장을 꺼냈습니다. 고물상 자재 구입용으로 만들어둔 법인카드였어요. 며느리가 제 몰래 이 카드를 빼돌려 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이며 옷이며 전부 이 카드로 긁어댔죠. 저는 카드를 가위로 싹둑 잘랐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전화해서 지급 정지를 요청했어요. 이틀 후 카드사에서 알림 문자가 왔습니다. 모 백화점에서 결제 거절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며느리가 쇼핑하다가 망신을 당한 거였죠. 계산대 앞에서 카드가 튕기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주변 손님들이 힐끔힐끗 쳐다보고 점원이 곤란한 표정을 짓는 앞에서 말이에요. 저는 그 문자를 보며 처음으로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속이 다 시원했어요. 파티장에서 당한 모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물상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양복쟁이들이 눈에 띄기 시작한 거예요. 둘이서 짝을 지어 담배를 피우며 고물상 쪽을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사채업자들이었죠. 황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고물상 주변을 어슬렁거려 며느리가 뭔 짓을 한 거야? 황 변호사가 조사한 결과를 알려줬어요. 며느리가 제 땅을 담보로 정식 대출이 아닌 사채를 끌어다 썼다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신체 포기각서까지 쓴 악질 사채를요. 이자가 월 4%나 되는 고리대금이었습니다. 대출 서류에 제 도장을 위조해서 찍었더군요.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근저당 설정까지 되어 있었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년이 그렇게까지 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제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대문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 준영이가 찾아온 거였습니다. 파티 이후 처음이었죠. 저는 마당 평상에 앉아 그를 기다렸습니다. 준영이가 성큼성큼 걸어왔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사과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었죠. 아버지, 갑자기 카드 정지시키면 어떡해요? 집사람이 백화점에서 얼마나 창피를 당했는지 알아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아들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파티장에서 못 본 척하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아내의 유품이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걸 보고도 입 다물고 있던 그 얼굴이요. 집사람 체면이 뭐가 됩니까? 총장 후보 와이프가 카드 막혀서 쫓겨났다고 소문나면 저도 끝이에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고개도 들지 않았어요. 그저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가라. 네. 여긴 고물상이지 은행이 아니다. 돈 빌리러 왔으면 잘못 찾아왔어. 준영이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뭐라고 더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저는 완전히 등을 돌려버렸어요. 아들의 발소리가 거칠게 멀어지고 차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들한테 등을 돌리는 게 이렇게 가슴이 아플 줄 몰랐습니다. 45해 전에 태어났을 때 손바닥만 했던 그 아이가 지금 이렇게 되어버렸다니요. 젖먹이 때 밤새 울어대면 업고 마당을 서성거리던 기억이 났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손 붙잡고 교문 앞에서 사진 찍던 기억도요. 그 모든 게 헛것이 되어버린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미 선을 넘어버린 건 저쪽이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고물상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평소 아끼던 잡동사니들을 하나씩 버렸어요. 녹슨 자전거 바퀴, 깨진 축음기, 빛바랜 잡지 더미들이 쓰레기 봉투에 담겼습니다. 아내와 추억이 깃든 물건들은 따로 상자에 담았어요. 신혼 때 같이 쓰던 밥그릇, 준영이 돌잔치 때 찍은 사진첩, 아내가 즐겨 입던 낡은 앞치마까지요. 마치 전쟁터에 나가기 전 짐을 줄이는 장수처럼 저는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냈습니다. 고물상이 텅텅 비어갈수록 마음은 오히려 단단해지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김 반장이 고물상에 들렀습니다. 동네 통반장을 맡고 있는 70대 할아버지였죠. 만수야, 이상한 얘기 들었어. 뭔데? 내 며느리가 동네 부동산 돌아다니면서 이 땅 금매로 내놨다더라. 본인 땅도 아니면서 사기치고 다닌다고 부동산 사장들이 한참 수군거렸어.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년이 사채도 모자라서 땅까지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였어요. 제가 살아있는데도 말이죠. 그날 밤 저는 고물상 구석구석에 초소형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한 물건이었어요. 요즘은 손톱만 한 카메라도 화질이 선명하더군요. 입구와 컨테이너 쪽에 특히 신경을 썼습니다. 녹슨 파이프 틈새, 낡은 간판 뒤, 처마 및 구석진 곳에 하나씩 숨겼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증거를 남겨둬야 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불법으로 들어오든 며느리가 뭔 짓을 하든 다 녹화해둘 생각이었죠. 다음 날 아침 종로의 만년필 장인을 찾아갔습니다. 좁은 골목 안쪽에 있는 허름한 가게였어요. 간판도 반쯤 떨어져 나갔고 유리문에는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안에서 흰 수염을 기른 노인이 돋보기를 끼고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부러진 만년필 조각을 조심스럽게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조각들이 달그락 소리를 내며 흩어졌어요. 이거 고칠 수 있겠소? 장인이 조각들을 하나씩 집어 돋보기로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펜촉이 완전히 갈라졌네요. 원래대로는 어렵습니다. 돈은 얼마가 들어도 좋소? 흔적만이라도 살려주시오. 저는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장인이 제 눈을 들여다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고물상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에 붉은 노을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폭풍이 오기 전에 고요함 같았습니다. 비 온 뒤 갤 때
하늘이 저렇게 붉어지곤 하죠. 자식과 싸워야 하는 아비의 심정이 이런 건가 싶어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 나이에 자식과 전쟁을 해야 하다니요. 집에 돌아와 아내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여보, 준영이한테 마지막으로 기회를 한 번만 더 줘볼게. 그래도 안 되면 그땐 정말 끝이야. 저는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말 제사다. 와서 어미한테 절해라.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다리기로 했어요. 마지막 기회였으니까요. 아들이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어쩌면 용서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 아이가 오지 않을 거라는 걸요. 설령 온다 해도 사과하러 오는 게 아닐 거라는 걸요. 그래도 저는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저는 불을 끄고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전쟁은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제삿날이 밝았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제사 준비를 했어요. 시장에서 사온 배와 사과를 정성껏 닦고 북어포를 찢어 접시에 담았습니다. 저는 미리 붙여서 식지 않게 수건을 덮어뒀어요. 기름이 튀어서 손등에 화상을 입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나물 3가지도 무쳤어요. 시금치, 도라지, 고사리를 각각 다른 접시에 담았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늘 하던 방식 그대로였죠. 손이 서툴러서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정성만큼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밥과 국도 정갈하게 차려놓았어요. 제사상을 차리고 나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어요. 저는 아내 사진 앞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오늘 준영이가 온대. 마지막으로 기회를 한 번 더 줘볼게. 사진 속 아내가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아들이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다 용서하자고요. 저녁 7시가 넘어서 대문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아들 내외가 도착한 거였습니다. 저는 마당으로 나가 그들을 맞았어요. 준영이가 먼저 들어오고 그 뒤로 며느리 미란이가 따라왔죠. 둘 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어미 제삿날에 오면서 국화꽃 한 송이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빈손이었어요. 사과하러 온 얼굴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자마자 며느리가 제사상을 힐끗 쳐다봤어요. 코를 찡그리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가 새벽부터 정성껏 차린 음식들이었는데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절은커녕 인사도 하지 않았죠. 준영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 영정 앞에 서서도 고개 한번 숙이지 않았어요. 자기 어미 제삿날인데 말이에요.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참았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어요. 그녀는 제사상 옆 바닥에 털썩 앉더니 서류를 펼쳐놓았습니다. 아버님, 이것 좀 보세요. 첫 번째 서류는 요양원 팜플렛이었어요. 번쩍번쩍한 사진이 인쇄된 고급 요양원이었습니다. 개인 병실에 정원이 딸린 곳이었죠. 최고급 시설이에요. VIP실로 예약해뒀어요. 아버님 건강 상태가 안 좋으시잖아요. 저는 팜플렛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며느리가 2번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성년후견인 개시 청구서였어요. 아버님, 요즘 가스 불 켜놓고 깜빡하신 적 있으시죠? 길에서 넘어지신 적도 있고요. 치매 초기 증상이에요. 저희가 법적으로 보호자가 되어서 아버님을 돌봐드려야 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가스 불 켜둔 건 한 번 있었어요.
폐지 정리하다가 깜빡한 거였죠. 길에서 넘어진 건 비 오는 날 미끄러운 인도에서 발을 헛디딘 거였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였습니다. 그걸 갖고 치매라니요. 저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에는 걱정이 아니라 차가운 계산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물건을 값 흥정하듯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란아, 내가 치매라고? 네, 아버님. 인정하기 힘드시겠지만 사실이에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독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아들을 봤어요. 준영이는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보고 있었습니다. 준영아. 아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너도 내가 치매라고 생각하냐?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묻는 질문이었어요. 아들이 아니라고 해주길, 아내 앞에서 이런 짓은 못하겠다고 해주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준영이가 눈을 질끈 감았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네, 아버지. 아버지가 요즘 좀 이상하세요. 사인하세요. 그 순간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자의 연이 끊어지는 소리였어요. 심장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며느리가 세 번째 서류를 내밀었어요. 토지 매각 위임장이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총장 되려면 기탁금이 모자라요. 이 땅 팔아서 도와주세요. 10배로 갚을게요. 준영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눈앞이 벌겋게 물들었습니다. 50년 동안 키운 자식이 아내 제삿날에 아비를 치매 환자로 몰아 땅을 빼앗으려 하다니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제사상을 두 손으로 확 엎어버렸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과일이 바닥에 대굴대굴 굴러가고 나물 접시가 깨지며 파편이 사방에 흩어졌습니다. 전이 바닥에 널브러지고 술잔이 쓰러져 막걸리가 마룻바닥으로 흘렀어요. 아내가 좋아하던 백자 접시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3년 동안 모신 제사상이 한순간에 엉망이 되어버렸죠. 이 불효막심한 놈들아.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어요. 준영이가 벌떡 일어나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전력으로 뺨을 올려붙였습니다. 찰싹 하는 소리가 방안을 울렸어요. 준영이의 고개가 옆으로 휙 돌아갔습니다. 뺨에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찍혔어요. 이 손으로 업어서 재우고 이 손으로 등 두드려주던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의 뺨을 때리는 제 손이 불에 댄 것처럼 뜨거웠어요. 썩은 건 내 몸이 아니라 내 놈들 정신머리다. 손바닥이 얼얼했습니다. 45해 동안 한 번도 때린 적 없는 자식이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굵은 소금이 담긴 소금 단지를 가져왔어요. 어머니한테 배운 대로였습니다. 나쁜 기운을 쫓을 때는 소금을 뿌리라고 하셨죠. 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소금을 뿌려버렸습니다. 하얀 소금 가루가 그들의 머리와 어깨에 눈처럼 내려앉았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단돈 10원도 못 준다. 꺼져. 며느리가 소금을 털어내며 소리쳤어요. 아버님 미쳤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닥쳐. 내년이 내 땅에 사채까지 끌어다 쓴 거 다 알아. 도장 위조한 것도 알고 있어.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준영이가 뺨을 부여잡고 일어섰어요. 눈에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후회하실 거예요. 법적으로 하면 강제로라도 모실 수 있어요. 준영이가 이를 악물고 소리쳤습니다. 목소리에 도끼가 가득했어요. 저는 그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해봐라.
어디 한번 해보라고. 네 애비가 호락호락할 줄 알아? 저는 대문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준영이가 이를 악물더니 며느리의 손을 잡고 나갔어요. 차 문이 쾅 닫히고 엔진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엉망이 된 방 안에 홀로 남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굴러다니는 배 하나를 집어 옷소매로 닦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미안해. 자식 농사 내가 다 망쳤어. 목소리가 갈라지며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엎어진 제사상 너머로 아내 사진이 보였어요.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당신이 그렇게 아끼던 아들이 이렇게 되어버렸다고 어떻게 얼굴을 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저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엎드렸습니다. 차가운 마룻바닥이 이마에 닿았어요. 한참을 울다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황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손가락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기가 힘들었습니다. 나야. 진행해. 내일 당장 공증 받고 성년후견인 방어 준비해. 그리고 며느리 사문서 위조건도 고소장 준비해줘. 황 변호사가 뭐라고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고 일어났습니다. 장롱에서 아들과의 추억이 담긴 앨범을 꺼냈어요. 빛바랜 표지가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앨범을 열었어요. 갓난아이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의 사진이 빼곡했습니다. 돌잔치 때 흰 한복을 입고 돌잡이하던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날 교문 앞에서 찍은 사진, 고등학교 졸업식 때 상장을 들고 활짝 웃던 사진까지요. 저는 앨범을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겼어요. 손가락으로 사진 속 아들의 얼굴을 쓸었습니다. 이 아이가 어쩌다 저렇게 되었을까요? 앨범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청테이프를 꺼내 앨범을 칭칭 감아버렸어요. 마치 상처를 봉합하듯이요. 봉인이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누워있는데 온갖 생각이 머리를 스쳐갔어요. 아들이 첫 걸음마를 뗐을 때의 기쁨,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아들고 울던 날의 감격, 교수가 되었다고 전화 왔을 때의 자부심. 그 모든 추억들이 오늘 밤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창밖이 뿌옇게 밝아올 무렵 저는 욕실로 갔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면도기를 꺼내 머리카락을 짧게 밀기 시작했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세면대 위로 후두둑 떨어졌어요. 한 움큼 또 한 움큼 머리카락이 사라져갔습니다. 거울 속에 낯선 얼굴이 비쳤습니다. 삭발한 머리, 움푹 꺼진 눈, 굳게 담은 입술.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의 얼굴이었습니다. 75해를 살아온 노인이 아니라 모든 것을 걸고 싸우러 나가는 전사의 얼굴이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아들도 며느리도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적이었죠. 저는 거울 속의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끝까지 가보자. 지든 이기든 끝을 봐야지. 새벽빛이 욕실 창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삭발한 머리가 뻣뻣하게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바깥 상황은 점점 험악해지고 있었죠. 아침마다 고물상 앞을 서성거리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담배를 피우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멀리서 휴대폰으로 고물상 사진을 찍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죠. 저는 일부러 태연한 척하며 리어카를 끌고 나갔습니다. 등 뒤로 그들의 시선이 등짝을 찌르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고물상에서 폐지를 정리하고 있는데 대문이 쾅 하고 열렸어요. 경첩이 삐걱거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 셋이 들어왔어요. 선두에 선 남자는 키가 크고 어깨가 떡 벌어져 있었습니다. 가슴팍에 용 문신이 셔츠 사이로 비쳐 보였어요. 삭발에 금목걸이를 한 전형적인 조폭 행색이었죠. 눈빛이 사납고 입꼬리가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박만수 씨 맞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폐지를 묶던 손을 멈추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따님이 빌려간 돈 받으러 왔습니다. 원금의 이자 합쳐서 3억 4천만 원이에요. 며느리 집 딸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빌린 거 아니니까 그년한테 받아. 제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선두의 남자가 입꼬리를 비틀었어요. 그가 손짓을 하자 뒤에 있던 사내들이 고물상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쌓아둔 폐지 더미를 발로 걷어찼어요. 폐지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어르신, 좋게 말할 때 해결하시죠. 담보가 이 땅이에요. 안 갚으시면 경매 넘어갑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황 변호사가 준비해준 무효 확인서였어요. 이거 봐라. 도장 위조한 거 다 밝혀졌어. 계약 자체가 무효야. 어디 법대로 한번 해볼래? 선두의 남자가 서류를 빼앗아 읽었습니다. 눈이 가늘어지더니 서류를 구겨서 바닥에 던졌어요. 어르신, 우리가 법대로 하는 사람들 같아요? 좋게 말할 때 협조하세요. 그가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목이 졸리는 것 같았어요. 양복에서 담배 냄새와 싸구려 향수 냄새가 진하게 풍겼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손 안 치우면 경찰 부른다. 경찰? 불러봐요. 오기 전에 일 다 끝나. 그가 저를 밀쳤습니다. 비틀거리다가 폐지 더미 위로 넘어졌어요. 엉덩이 뼈가 욱신거렸습니다. 75 노인이 감당하기엔 거친 힘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일어났습니다. 사흘 안에 연락 없으면 다시 옵니다. 그땐 이렇게 안 끝나요. 사내들이 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죠. 무릎이 후들거려서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감시 카메라에 전부 녹화되었다는 것이요. 저는 비틀거리며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 녹화 영상을 확인했어요. 그들이 들어와서 협박하고 저를 밀치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황 변호사에게 영상을 보냈습니다. 휴대폰으로 전송하는데 손이 떨려서 버튼을 몇 번이나 잘못 눌렀어요. 잠시 후 황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만수야, 이거 주거침입의 협박이야. 고소장 바로 접수할게. 그래, 그리고 며느리 사문서 위조건도 같이 넣어. 진단서 위조까지 추가해.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증거가 있으니 두렵지 않았어요. 하지만 적들의 공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동네 슈퍼에 갔다가 이상한 눈치를 챘어요. 라면이랑 계란을 사려고 들어갔는데 아주머니들이 저를 보더니 수군거리며 피하는 거였습니다. 계산대 아주머니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평소 인사하던 김노인도 모퉁이에서 마주쳤는데 황급히 눈을 피하고 지나갔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았죠. 저녁 때 김 반장이 고물상에 들렀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만수야, 이상한 소문이 돌더라. 무슨 소문? 내가 치매 걸려서 행패 부린다고. 제삿날 자식들한테 칼 들고 덤볐다나 뭐라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칼이라니요.
제사상을 엎은 건 사실이지만 칼은 꺼내지도 않았어요. 며느리가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게 분명했습니다. 그년이 그런 짓까지 하는구나.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김 반장이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나는 네가 그럴 사람 아닌 거 알아. 근데 동네 사람들이 다 믿더라고. 그날부터 동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편의점 청년도 저를 피했어요. 예전엔 유통기한 임박한 빵을 챙겨주던 아이였는데 이젠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들어가면 뒷창고로 숨어버렸어요. 마을 어귀에서 아이들이 저를 보고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어떤 엄마는 아이 손을 잡아 끌며 저한테서 멀리 떨어졌어요. 어떤 아줌마는 대놓고 혀를 찼습니다. 치매 노인이 칼 들고 다닌다더니 무서워서 어떡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50년 넘게 이 동네에서 살았어요.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이웃들도 있었고 아내가 살아있을 때 함께 경조사를 챙기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이웃들과 정 나누며 지냈는데 하루아침에 미친 노인 취급을 당하다니요. 며느리의 악독함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설상가상으로 법원에서 서류가 날아왔습니다. 두꺼운 봉투였어요. 뜯어보니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 청구서였습니다. 며느리가 결국 법적 절차를 밟은 거였어요. 첨부된 진단서에는 제가 모 정신과에서 치매 의심 판정을 받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진단일은 지난달 15일이었어요. 그런 병원엔 간 적도 없는데 말이죠.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이건 완전한 조작이었어요. 저는 황 변호사에게 달려갔습니다. 서류를 들고 뛰다시피 해서 그의 사무실로 향했어요. 황 변호사가 서류를 한 장 한 장 살펴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진단서가 위조야. 병원에 확인해 보니까 내 이름으로 진료 기록 자체가 없어. 그럼 또 사문서 위조지? 그렇지. 근데 문제는 법원이 일단 접수를 했다는 거야. 심판 기일까지 내가 정상이라는 걸 입증해야 해.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년이 저를 완전히 미친 노인으로 만들어서 모든 재산을 빼앗으려는 거였어요. 황 변호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만수야, 정신감정 받아. 제대로 된 병원에서 그게 제일 확실한 방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싸우려면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예약을 잡았습니다. 아침 일찍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접수를 하고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문득 비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저처럼 보호자 없이 온 노인이 몇 명 있었어요. 다들 불안한 눈빛으로 진료실 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75 먹은 노인이 자기가 미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러 병원에 와야 하다니요. 어이가 없으면서도 서러웠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자 젊은 의사가 저를 맞았어요. 안경을 쓴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이런저런 질문을 하고 간단한 검사를 했어요. 오늘 날짜가 며칠인지, 지금 계절이 뭔지, 방금 말한 단어 3개를 외워보라고 했습니다. 그림 그리기도 했어요. 시계를 그리고 정해진 시각에 바늘을 맞추는 검사였죠. 저는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선이 삐뚤빼뚤했지만 정확하게 그렸어요. 1시간쯤 후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르신, 인지 기능 정상이세요. 치매 소견 전혀 없습니다. 의사의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미치지 않았어요. 정상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오며 진단서를 꼭 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이게 제 무기였습니다. 며느리가 위조한 진단서를 무력화시킬 유일한 증거였죠. 병원 로비를 지나 정문으로 나오면서
황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상 판정 받았어. 진단서 나왔고. 잘했다. 이제 반격할 차례야.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쳐내렸어요. 며칠 동안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는데 오늘은 맑았습니다. 마치 제 마음속 먹구름이 거친 것처럼요. 고물상으로 돌아오는 길에 종로 만년필 가게에 들렀습니다. 좁은 골목 안쪽에 허름한 가게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장인이 저를 보더니 활짝 웃었습니다. 어르신 다 됐습니다. 장인이 내민 상자를 열었습니다. 아내의 만년필이 거기 있었어요. 부러졌던 펜촉이 새 것으로 교체되어 있었습니다. 금색 펜촉이 조명 아래서 반짝거렸어요. 몸통에 남은 흠집은 그대로였지만 쓸 수 있는 상태로 되살아난 거였죠. 30년 전 아내가 푼푼히 모아서 산 만년필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저는 만년필을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검지로 펜촉을 쓸어보았습니다. 매끄러운 금속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어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만년필을 품에 안고 고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해가 지고 밤하늘에 별이 총총했어요. 오랜만에 맑은 밤이었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아내 사진 앞에 섰어요. 여보, 내가 이기고 있어. 당신이 남긴 만년필도 다시 살렸어. 조금만 더 힘내볼게. 사진 속 아내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오늘은 응원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만년필을 꺼내 사진 옆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아내와 만년필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였어요. 그날은 평범한 아침처럼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4시에 눈을 떠서 리어카를 끌고 나갔어요. 요즘은 동네 사람들이 저를 피하니까 더 일찍 나가게 되더군요. 사람 없는 시간에 폐지를 줍는 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슬에 젖은 골목길을 걸으며 어제 황 변호사와 나눈 대화를 떠올렸어요. 반격할 준비가 되었다고,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했었죠. 그 말을 믿으며 오전 10시쯤 고물상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대문 앞에 낯선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검은색 승합차 2대와 노란색 굴삭기 1대였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가자 마당에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10명 넘게 와 있었어요. 검은 양복에 선글라스를 낀 사내들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지난번에 저를 밀친 용 문신의 사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며느리 미란이가 서 있었어요. 팔짱을 끼고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좋게 말할 때 나가세요. 오늘 철거합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무슨 소리야? 여긴 내 땅이야. 너희가 무슨 권리로? 권리요? 담보 설정된 땅이잖아요. 채무 불이행으로 경매 넘어갔어요. 낙찰자가 철거 의뢰한 거예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경매라니요. 황 변호사가 계약 무효 소송을 진행 중인데 어떻게 경매가 된 거죠? 머리가 하얘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비틀거렸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소송 중이라 경매 못해. 소송이요? 아버님이 치매시잖아요. 성년후견인이 대리로 소송 취하했어요. 법원에서 다 처리됐다고요. 며느리가 서류를 흔들었습니다. 법원 도장이 찍힌 서류였어요.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황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뚜뚜뚜 하는 신호음만 귀에 울렸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버튼을 제대로 누를 수가 없었어요. 그때 굴삭기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쿵쿵거리는 소리와 함께 굴삭기가 고물상 안으로 들어왔어요.
거대한 집게발이 허공에서 위협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굴삭기 앞을 가로막았어요. 하지만 사채업자들이 달려들어 저를 붙잡았습니다. 2명이 양팔을 잡고 1명이 허리를 감쌌어요. 발버둥을 쳤지만 75 노인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놈들아, 고함을 질렀지만 소용없었어요. 굴삭기가 폐지 더미를 집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50년 동안 모은 고철들이 공중에서 흔들리다가 바닥에 쏟아졌어요. 쾅쾅 하는 소리가 귀를 찢었습니다. 그 순간 골목 어귀에서 누군가 휴대폰을 들고 촬영을 시작했어요. 동네 주민인 것 같았습니다. 호기심에 구경 나온 사람들이었죠. 곧 다른 사람들도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누군가는 실시간 인터넷 생방송을 켰습니다. 화면에 시청자가 1명, 10명, 100명으로 늘어나고 있었어요. 굴삭기가 컨테이너 쪽으로 향했어요.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안에 금괴와 현금이 든 깡통들이 있었거든요. 이중 잠금 장치가 걸려 있었지만 굴삭기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죠. 안 돼. 거기 건드리지 마. 저는 미친 듯이 발버둥 쳤어요. 하지만 사내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굴삭기 집게발이 컨테이너 지붕을 찍었어요. 쇳덩이가 찌그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1번, 2번, 3번. 지붕이 뜯겨나가고 벽이 무너졌어요. 그때였습니다. 집게발이 선반을 건드리는 바람에 녹슨 깡통들이 우르르 쏟아졌어요. 깡통 뚜껑이 열리면서 안에 든 것들이 햇빛 아래로 드러났습니다. 번쩍이는 금괴들이었어요. 금색 막대가 햇빛을 받아 눈이 부시게 빛났습니다. 1kg짜리 금괴가 10여 개는 넘어 보였어요. 그 사이로 5만 원권 다발과 고액 수표 뭉치가 흩어졌습니다. 바람에 날린 지폐가 마당을 펄럭이며 날아다녔어요. 누가 봐도 수십억 원은 되어 보이는 재산이었습니다. 마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입을 딱 벌리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굴삭기도 멈췄어요. 사채업자들의 소나기가 풀렸습니다. 저게 뭐야? 누군가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져서 금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마당 흙바닥에 닿았어요. 5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이렇게 허무하게 드러나다니요. 아내와 함께 푼푼히 모은 돈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지켜온 재산이 온 세상에 공개되어 버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숨이 막혀서 헐떡거렸습니다. 저거 진짜 금이야? 미친, 저게 얼마치야?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을 든 손들이 금괴 쪽으로 향했어요. 생방송 시청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댓글이 쏟아졌어요. 며느리가 금괴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사채업자 두목이 그녀를 막아섰어요. 잠깐만요, 박 여사. 이거 담보재산이에요. 함부로 못 건드려요. 뭐? 이건 내 시아버지 거라고요. 우리 가족 재산이에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두목은 비웃었어요. 아까 치매 환자라며요? 치매 환자 재산은 후견인 마음대로 못해요. 법원에 신고해야죠. 우리도 채권자니까 지분 있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자기가 판 덫에 자기가 걸린 꼴이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생방송 댓글창이 난리가 났어요. 실시간으로 수천 개의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누군가 화면을 캡처해서 뉴스에 제보한 모양이었어요.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글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물상 할아버지 실시간, 며느리 강제 철거 현장, 같은 제목이 달렸어요.
잠시 후 취재 차량이 골목 어귀에 나타났습니다. 방송국 로고가 선명한 밴이었어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뛰어왔습니다. 저기요, 이 금괴가 누구 건가요? 어르신, 인터뷰 좀 해주세요.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댔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눈을 찔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목이 막혀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너진 컨테이너와 흩어진 금괴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50년 인생이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황 변호사가 허겁지겁 도착했습니다. 택시에서 뛰어내리듯 내렸어요. 숨을 헐떡이며 달려와서 저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만수야, 괜찮아? 전화가 안 터지는 데 있었어. 지하 주차장이었거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 털렸어. 50년 모은 게 다 드러났어. 제 목소리가 힘없이 떨렸습니다. 황 변호사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금괴, 지폐, 기자들, 카메라. 그리고 곧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잠깐, 이거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어. 황 변호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멍하니 그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다 망했는데 무슨 기회? 생방송으로 다 찍혔잖아. 불법 철거 현장이. 며느리가 사채업자랑 짜고 내 재산 빼앗으려 한 증거가 전국에 퍼진 거야. 이보다 확실한 증거가 어딨어? 저는 멍하니 황 변호사를 쳐다봤어요. 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서서히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얻은 건지도 몰랐어요. 기자 한 명이 며느리에게 다가갔어요. 실례지만 시아버지 재산을 빼돌리려 한 거 아닙니까? 성년후견인 청구도 허위 진단서로 했다면서요? 며느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녀가 허둥지둥 차로 뛰어갔습니다. 하이힐이 땅에 걸려 비틀거렸어요. 사채업자들도 눈치를 보며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굴삭기 기사도 어느새 도망가 버렸어요. 조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자들이 쥐새끼처럼 숨어버린 거였죠. 저는 무너진 고물상 잔해 위에 앉았어요. 부서진 컨테이너 조각, 찌그러진 고철더미, 흩어진 폐지들 사이로 금괴가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50년 인생이 담긴 공간이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아내와 함께 처음 이 땅을 샀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허름한 판잣집이었지만 우리 둘의 첫 보금자리였죠. 그게 이렇게 되어버리다니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후련했어요. 더 이상 숨길 게 없어졌으니까요. 밤이 되자 뉴스에서 이 사건이 대서특필되었습니다. 모든 방송사에서 고물상 노인의 숨겨진 금괴 이야기를 내보냈어요. 며느리의 재산 탈취 시도, 위조된 진단서, 불법 강제 철거까지 모든 게 공개되었습니다. 생방송 영상이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어요. 댓글창에는 저를 응원하는 글이 수천 개나 쏟아졌습니다. 어르신 힘내세요. 며느리 처벌해라. 부모한테 어떻게 저럴 수 있냐 하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임시로 황 변호사 집에 머물렀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아내 사진을 품에 안고 잠을 청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을 곱씹었습니다. 여보, 이제 숨기지 않아도 돼. 세상이 다 알게 됐어. 미안해. 끝까지 지키지 못해서. 사진 속 아내가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이 오늘은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괜찮아, 잘했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희미한 달빛이 스며들었어요. 길고 긴 하루였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지만 어쩌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인지도 몰랐습니다. 내일이면 새로운 싸움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온 세상이 제 편이 되어 주었으니까요. 이틀 후 대학 이사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생방송 사건 이후 세상이 뒤집어졌어요. 뉴스마다 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고물상 노인의 숨겨진 재산, 폐륜 며느리의 재산 탈취 시도, 위조 진단서, 스캔들까지요. 인터넷에서는 저를 응원하는 글이 수만 개나 올라왔어요. 반면 아들과 며느리는 전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황 변호사가 아침 일찍 저를 데리러 왔어요. 그의 손에는 새 양복이 들려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흰 셔츠, 은색 넥타이까지 갖춰져 있었죠. 어제 백화점에서 직접 골라왔다고 했어요. 입어. 오늘은 박만수가 아니라 PM홀딩스 대주주로 가는 거야. 저는 양복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5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정체를 세상에 드러내는 날이었으니까요. 욕실에서 양복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삭발한 머리에 검은 양복을 입은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50년 동안 리어카를 끌던 고물상 노인이 아니라 전쟁터에 나서는 장수의 모습이었죠. 넥타이를 매는 손이 조금 떨렸지만 황 변호사가 도와줘서 반듯하게 맬 수 있었습니다. 양복 안주머니에 수리한 만년필을 넣었습니다. 아내가 남긴 유품이었어요. 오늘 이 만년필로 모든 걸 끝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황 변호사의 차를 타고 대학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익숙한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폐지 줍던 골목, 무시당하던 상가, 그리고 아들이 오지 말라고 했던 대학 정문이 눈에 들어왔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대학 본관 앞에 도착하자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어요. 생방송 사건 이후 저는 유명 인사가 되어버렸거든요. 고물상 금계 할아버지라고 불렸습니다. 기자들이 저를 알아보고 달려왔어요. 어르신, 오늘 이사회 참석하시는 건가요? 아드님과 화해하셨나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본관 계단을 올랐어요. 황 변호사가 옆에서 길을 터주었습니다. 이사회 회의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경비원이 저를 막아섰어요. 실례지만 관계자 외 출입 금지입니다. 황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PM홀딩스 대표이사 박만수 씨입니다. 재단 지분 30%를 보유한 최대 주주예요. 경비원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가 허둥지둥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회의실이었어요. 벽에는 역대 총장들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고 천장에는 화려한 샹들리에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긴 원목 테이블에 이사들이 둘러앉아 있었어요. 양복을 빳빳하게 입은 중년 남자들이었습니다. 서류를 들여다보거나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고 있었죠. 그리고 테이블 상석에 아들 준영이가 앉아 있었어요. 총장 후보답게 가장 좋은 자리였습니다. 그 옆에는 며느리 미란이도 있었어요. 명품 정장을 입고 자신만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제가 들어서자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한테 쏠렸습니다. 준영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며느리는 입을 딱 벌리고 얼어붙었습니다. 아, 아버지, 여기 왜? 준영이가 더듬거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테이블 쪽으로 걸어갔어요. 구두굽이 나무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조용한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여러분, 처음 뵙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또렷하고 차분하게 울렸어요. 저는 PM홀딩스 대표이사 박만수입니다. 이 재단 지분 30%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기도 하죠.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이사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수군거렸어요. 저는 황 변호사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그가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건 지분 증명 서류입니다. 공증된 원본이에요. 이사장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게 정말입니까? 고물상을 운영하시던 분이. 네. 50년 동안 숨겨왔습니다. 제 아들이 제 힘이 아니라 자기 실력으로 성공하길 바랐거든요. 저는 준영이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아들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손이 테이블 위에서 덜덜 떨리고 있었죠. 하지만 제 기대는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앉았어요. 제 아들은 저를 창피하다고 했습니다. 아내의 유품을 쓰레기통에 버린 며느리를 말리지 않았어요.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서 재산을 빼앗으려 했고 사채업자들과 짜고 제 집을 강제 철거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이사들의 얼굴에 경악과 불신이 교차했어요.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그건 오해예요. 저희가 언제... 닥쳐. 제 한마디에 며느리가 얼어붙었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기 증거가 다 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제 집에 침입해서 협박하는 영상, 며느리가 제 도장을 위조한 서류, 허위 침해 진단서까지 전부 경찰에 제출했고 검찰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입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다리가 풀렸는지 털썩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방금까지의 자신만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안주머니에서 만년필을 꺼냈어요. 금색 펜촉이 형광등 불빛 아래서 반짝거렸습니다. 이 만년필은 제 아내가 3년 동안 식당에서 설거지하며 모은 돈으로 산 겁니다. 손이 트고 갈라져도 불평 한마디 없이 일했어요. 아들이 대장되면 주라는 유언이었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런데 이게 쓰레기통에 버려졌습니다. 제 아들이 보는 앞에서요. 준영이가 고개를 떨궜어요.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두 가지를 발표하려고 합니다. 저는 서류 봉투를 열었어요. 첫째, 최대 주주로서 박준영 후보의 총장 선임에 반대합니다. 부모를 학대하고 재산을 탈취하려 한 사람이 대학을 이끌 자격이 없습니다. 웅성거림이 커졌어요.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제가 보유한 재산 중 500억 원을 장학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단, 이 대학에 제 아들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단 1원도 집행하지 않을 겁니다. 회의실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500억이라는 금액에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이사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수군거렸어요. 어떤 이사는 입을 딱 벌리고 있었고 어떤 이사는 서류를 떨어뜨리기까지 했습니다. 고물상 노인이 500억을 기부한다니 믿기 어려운 일이었겠죠. 준영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아버지,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들이 테이블을 돌아 저한테 달려왔습니다. 의자가 쓰러지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이마를 박으며 절을 했어요. 이사들이 경악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총장 후보가 늙은 아버지 앞에 엎드려 있는 모습이었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하지만 그 울음이 진심인지 아니면 지위를 잃을까 두려워서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무릎 꿇은 아들을 내려다봤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45해 전 이 아이를 등에 업고 마당을 돌며 재웠던 밤들이 떠올랐어요. 손잡고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던 날,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고 기뻐하던 날, 교수 임용되어 처음 강의하던 날까지
그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으니까요. 늦었다, 준영아. 이미 너무 늦었어.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돌아섰습니다. 회의 속개하십시오. 저는 할 말 다 했습니다. 황 변호사와 함께 회의실을 나왔어요. 뒤에서 아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아버지하고 부르는 소리가 복도까지 쫓아왔어요.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번 돌아보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본관을 나서자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쏟아졌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저를 에워쌌어요. 카메라 렌즈가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짧게 말했어요. 불효자에게는 재산 한 푼 안 줍니다. 대신 어려운 학생들한테 쓰겠습니다. 가난해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하는 게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기자들이 환호하듯 질문을 쏟아냈어요. 어르신 앞으로 계획이 뭐냐고, 아들과 화해할 생각은 없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황 변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차로 향했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어요. 참고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고 콧물이 흘렀어요. 75 노인이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황 변호사가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잘했어, 만수야. 내가 이겼어. 50년 동안 쌓아온 것들을 지켜낸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이긴 것 같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잃은 기분이었거든요. 승리했는데도 마음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만년필을 꺼내 가슴에 품었습니다. 아내가 30년 전에 남긴 유품이었어요. 손때가 묻은 검은 몸통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끝났어. 이제 정말 끝났어. 당신이 보고 있었지?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이었습니다. 길고 긴 싸움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많은 것이 변했어요. 무너졌던 고물상 자리에 새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2층짜리 빨간 벽돌 건물이었어요. 1층은 재활용품 수거센터로 2층은 제가 사는 집으로 꾸몄죠. 황 변호사가 설계부터 인테리어까지 꼼꼼하게 챙겨줬습니다. 건물 앞에는 작은 정원도 만들었어요. 아내가 좋아하던 무궁화를 심었습니다. 여름이면 분홍색 꽃이 활짝 피어났죠. 새벽 4시 저는 여전히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젠 리어카를 끌고 나가지 않았어요. 대신 정원에 물을 주고 아내 사진 앞에 물 한 잔을 올렸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는 걸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게 일과가 되었죠. 오전 8시가 되자 수거센터 문을 열었어요. 요즘은 동네 사람들이 직접 재활용품을 가져다 줍니다. 작년 그 사건 이후로 저는 동네 유명 인사가 되어버렸거든요. 고물상 금괴 할아버지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처음엔 쑥스러웠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어르신, 신문지 가져왔어요. 편의점 청년이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어요. 예전에 저를 피하던 그 아이였습니다. 치매 노인이라는 소문 때문에 눈도 마주치지 않던 아이였죠. 지금은 매일 아침 인사를 하러 옵니다. 가끔은 유통기한 지난 빵도 가져다 줘요.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미친 노인 취급하던 이웃들이 이제는 존경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동네 어르신들이 찾아와 악수를 청하기도 했습니다. 오전 10시쯤 낡은 트럭 한 대가 수거센터 앞에 멈췄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어요. 작업복을 입고 장갑을 낀 중년 남자였습니다. 얼굴이 까맣게 탔고 손등이 거칠어져 있었죠. 준영이었습니다. 1년 전 그날 이후로 아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사회에서 총장 후보가 부결되었고 학교에서도 파면당했습니다. 학력 위조와 논문 표절 의혹까지 불거져서 교수직도 잃었어요. 며느리는 사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로 구속되어 지금 교도소에서 3년형을 살고 있었죠. 재산은 사채 빚을 갚느라 모두 압류당했고 아들은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땅 끝까지 떨어진 거였어요. 처음엔 아들이 찾아오지 않았어요. 이사회 그날 이후로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석 달쯤 지나서야 문 앞에 나타났어요. 양복 대신 낡은 점퍼를 입고 구두 대신 해진 운동화를 신고 있었죠. 얼굴이 반쯤 줄어 있었습니다.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눈이 푹 꺼져 있었어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마를 바닥에 박고 한참을 울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고에서 삽 하나를 꺼내 내밀었어요. 일하고 싶으면 내일부터 나와. 그게 아들에게 한 첫마디였어요. 그 후로 준영이는 매일 아침 8시에 트럭을 몰고 와서 폐지와 고철을 수거했습니다. 교수였던 손으로 폐지를 묶고 강의하던 목소리로 재활용품 분류법을 배웠죠. 처음엔 서툴렀어요. 폐지를 묶다가 손을 베고 고철에 긁혀 피를 흘리기도 했습니다. 어깨가 아파서 팔을 들지 못하는 날도 있었어요. 하지만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일하고 묵묵히 배웠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조금씩 마음이 풀렸습니다. 아버지, 오늘 분량 가져왔습니다. 준영이가 트럭 뒷칸을 열었어요. 폐지 더미와 빈 캔이 가득했습니다. 힘들었을 텐데 얼굴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함께 짐을 내렸습니다. 아들과 나란히 일하는 게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어요. 말없이 손발을 맞추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저는 부엌으로 갔어요. 된장찌개를 끓이고 밥을 지었습니다. 호박과 두부를 넣고 보글보글 끓이니 구수한 냄새가 집안에 퍼졌어요. 반찬은 김치와 계란말이가 전부였지만 아들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우고 국물까지 싹싹 긁어 먹었어요. 예전엔 호텔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먹던 아이였는데 말이죠. 그때는 이런 음식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 준영이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네, 저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폐지 한 묶음 나르는 게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어요. 아버지가 매일 새벽부터 이 일을 하셨다는 게 이제야 실감이 납니다. 리어카 하나 끌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셨잖아요. 여름엔 땡볕 아래서 겨울엔 손이 트도록 일하셨는데 전 그걸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떴어요. 가슴이 뭉클했지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고개를 숙였어요. 미란이가 면회 오라고 했는데 안 갈 겁니다. 준영이가 말했어요. 며느리 얘기였죠. 이혼 서류 넣었습니다. 그 사람하고는 끝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며느리를 용서할 마음은 없었지만 아들이 힘들어하는 것도 보였거든요.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건 아들이 스스로 결정할 일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간섭하지 않기로 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준영이가 옆에서 그릇을 닦았어요. 비눗물에 손을 담그고 수세미로 밥풀을 문질렀습니다. 예전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총장 후보였던 아들이 고물상에서 설거지를 하다니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금 이 모습이 더 좋았습니다.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일하는 아들이 처음으로 사람답게 느껴졌어요. 오후에 장학재단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번 학기 장학생 선발이 끝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기부한 500억 원으로 첫 장학금이 지급되었어요. 가난해서 공부 못하는 학생 1000명에게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가 지원되었죠. 공장에서 일하며 야간 대학 다니는 학생, 부모 없이 할머니 손에서 자란 학생, 병든 어머니를 돌보며 공부하는 학생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들 덕분에 제 돈이 의미 있게 쓰이는 거였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저녁 때 황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만수야, 서류 가져왔다. 유언장이었습니다. 제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리한 문서였죠. 저는 돋보기를 끼고 천천히 서류를 읽었어요. 한 글자 한 글자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재산의 80%는 장학재단에, 나머지 20%는 아들에게 상속하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다시 돈에 눈이 멀까봐 걱정되기도 했지만 이젠 믿어보기로 했어요. 20%면 그래도 수십억은 될 텐데 괜찮겠어? 황 변호사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정도면 굶어 죽진 않겠지. 나머지는 직접 벌어야 해. 황 변호사가 웃었어요.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웃는 것 같았어요. 밤이 되자 준영이가 집으로 돌아갔어요. 요즘 아들은 고시원에서 지냅니다. 10평도 안 되는 좁고 낡은 방이었어요. 창문도 없고 화장실도 공용이었죠.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다고 했어요. 지붕 있는 곳에서 잘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저는 2층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창문을 열자 시원한 가을바람이 불어왔어요. 하늘에 별이 총총했습니다. 도시의 불빛 사이로도 별이 보일 만큼 맑은 밤이었어요. 아내 사진을 가져와 창가에 놓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사진 속 아내가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수리한 그 만년필이었죠. 금색 펜촉이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여보, 다 끝났어. 저는 아내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영이가 많이 달라졌어. 매일 땀 흘려 일하고 밥도 잘 먹어. 예전처럼 건방지지 않아. 이제야 사람 같아졌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코끝이 시큰거렸습니다. 당신이 원하던 게 이런 거 아니었어? 아들이 똑바로 사는 거. 돈 많은 게 아니라 마음이 바른 사람이 되는 거. 남을 무시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되는 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 여보. 끝까지 함께 해줘서. 이 만년필이 없었으면 난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이걸 보면서 버텼어. 저는 만년필을 입술에 가져다 댔어요. 차가운 금속이 입술에 닿자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내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별이 반짝였어요. 그중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제게 눈짓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저기서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당신 잘했어, 고생했어,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나도 곧 갈게.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준영이 좀 더 지켜보고 갈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웠어요. 50년 동안 숨기고 감추고 싸워왔던 삶이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싸울 것도 없었어요.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날 겁니다. 정원에 물을 주고 아내 사진 앞에 물을 올리고 아들과 함께 폐지를 나를 거예요.
땀 흘리고 밥 먹고 해질 무렵 아들을 보내고 혼자 저녁을 먹겠죠.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가 될 겁니다. 그런 하루들이 쌓여서 삶이 되는 거니까요. 이게 제 이야기의 끝입니다. 고물상에서 폐지를 줍던 75 노인이 숨겨둔 재산을 지키고 불효자를 바로잡은 이야기요. 아내가 남긴 만년필 하나로 버텨낸 50년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어쩌면 새로운 시작인지도 모르겠어요. 아들과 다시 관계를 쌓아가는 시작이요. 늦었지만 늦지 않았으니까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인생 소풍이었습니다.